그때는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 무렵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무 잎사귀를 스치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기를 몰고 왔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옛 이름으로 중계마을이라 불리던 곳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흙길 위 세 사람의 그림자가 허리를 굽힌 채 낡은 수레를 밀고 끌며 나아갔다. 수레 위에는 하얗게 칠해진 관이 놓여 있었다.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겁고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는 관이었다. 관 앞에는 향불이 피워진 향로가 놓여 있었고 희미한 연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 연기는 비록 열벗지만 톡 쏘는 장로에 냄새와 함께 묘하게 불쾌한 기운을 풍겼다. 연기는 마치 아직 성불하지 못한 영혼이 머뭇거리며 살아있는 이들의 살갗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향로의 불꽃이 거세게 타오르며 관 전체를 희미하게 비췄다. 하얀 관 표면에는 안쪽에서 스며나온 듯한 물방울이 맺히더니 한 방울씩 관 바닥 틈새로 흘러내렸다. 바람은 울부짖으며 낡은 술에 바퀴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뒤섞였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쳤다. 죽음의 기운이 짙게 깔린 풍경이었다. 앞장선 이는 50을 넘긴 김영수였다. 마른 몸에 얼굴은 오랫동안 병을 앓은 듯 홀쭉했다. 그의 어깨에는 손목 굵기의 밧줄이 걸려 있었고 밧줄은 어깨를 파고들며 붉은 핏자국을 남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에 짓눌린 상처가 더 깊어졌다. 김영수 뒤로는 땀에 젖은 두 장정이 이를 악물고 자갈밭을 헤쳐 수레를 밀었다. 관은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흔들렸고 안에서 새어나온 액체가 흙바닥에 떨어졌다. 썩은 내와 흙냄새, 죽음의 악취가 뒤섞여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토할 지경이었다. 만약 의뢰인이 선금으로 30만 원을 주지 않았고 무당이 정해진 시각에 관을 성지로 옮겨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이 소름 끼치는 일을 누가 감히 맡았겠는가. 마침내 수레는 한 채의 초소 앞에 멈췄다. 초소라 불렀지만 사실은 좁은 3칸짜리 목재집에 불과했다. 지붕은 갈대 잎으로 덮여 썩어가는 상태였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낡은 나무 평상 위에 기름통과 깜빡이는 등잔 하나만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삽과 곡괭이 무덤을 파거나 관을 옮기는 데 쓰이는 긴 장대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평상 밑에는 긴 의자와 사람 몸통만 한 마른 장작 더미가 있었다. 모든 것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영수는 숨을 몰아쉬며 밧줄을 땅에 던지고 몸을 비틀자 척추뼈가 마른 대나무 부러지는 소리를 냈다. 숨을 고르며 그는 뒤를 돌아 소리쳤다. 재민아, 빨리 손 좀 움직여. 관을 초소 안으로 옮기자. 비라도 내리면 큰일 난다. 땀범벅이 된 두 장정은 숨을 헐떡이며 김영수의 말에 급히 움직였다. 관 위의 향로는 이제 손가락 길이의 향재만 남아있었고 한 장정이 조심스레 그것을 초소 안에 임시재단에 올려놓았다. 수레문이 열리자 하얗게 칠해진 관이 서서히 밖으로 끌려 나왔다. 나무가 수레 벽에 스치며 나는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울려오는 흐느낌처럼 섬뜩했다. 김영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명령했다. 재민아, 안으로 들어가서 긴 의자 2개 꺼내와. 미리 깔아놓자. 관을 땅에 닿게 하면 안 돼. 새로 죽은 사람의 관이 땅에 닿으면 홀령이 흔들린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재민은 허겁지겁 초소 안으로 달려가 잠시 후 무거운 나무 의자 2개를 힘겹게 들고 나왔다. 관을 옮기기 전 김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신신당부했다. 잘 들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관 바닥이 땅에 닿아선 안 된다, 알겠나? 두 장정이 동시에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이를 악물고 관을 들어 올렸다. 관은 겉보기엔 작았지만 마치 100kg의 돌을 담은 듯 무거웠다.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며 혈관이 터질 듯 힘을 준 끝에 관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마침내 관은 차가운 나무 의자 위에 안착했다. 세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땀은 비 오듯 흘렀다. 김영수는 다급히 소리쳤다. 재민아, 등잔불 좀 더 밝게 올려. 그리고 수레 앞에 묶어둔 천 보따리 빨리 가져와. 숨 막히겠어. 재민은 즉시 수레로 달려가 천 보따리를 풀었다. 하늘에선 천둥이 쿵쾅거리며 울렸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먼지와 뼈를 애는 한기를 휘감으며 불어왔다. 성지 안에는 세 사람과 하얀 관. 하나만이 어둠 속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음산한 분위기가 머리카락을 곤두세웠고 보이지 않는 손이 숨을 조이는 듯했다. 재민이 천보따리를 가져오자 김영수가 받아 펼쳤다. 안에는 왕겨와 톱밥이 섞인 무더기가 들어있었다. 추위를 덜기 위해 불을 피우는 데 쓰는 것들이었다. 김영수는 이를 통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왕겨를 관 밑에 깔아. 오늘 밤은 살인적인 추위에 숨도 못 쉬어.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나을 거다. 세 사람은 함께 관 밑에 왕겨를 깔았다.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 노란 등잔불 아래 하얀 관은 마치 사악한 기운을 품은 듯 섬뜩하게 빛났다. 그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영수 아저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화내지 마세요. 마을에서 그렇게 권세 높던 할머니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관도 집에 두지 못하고 한밤중에 허둥지둥 옮기는 게 마치 도망치듯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손으로는 종이담배를 말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정확한 내막은 모른다. 오늘 오후에 할머니 댁에서 사람이 와서 장례를 부탁했다. 무덤은 너희가 이미 팠지. 내가 관을 옮길 시간을 보러 갔을 때 무당 선생을 만났다. 그분이 그러더라. 이 죽음은 독한 시간에 걸렸다. 관을 집에 단 하룻밤도 두어선 안 된다고. 당장 성지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듣자 하니 할머니 아들이 군대 장교로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아직 못 돌아왔다더라. 그래서 내일 새벽 5시에 묻어야 한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음기가 무겁다. 말을 마친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고개를 젖혀 한 모금 빨고 짙은 연기를 뱉으며 중얼거렸다. 아저씨, 보통 사람이 죽으면 관에서 물이 새는 게 드문데 오늘 할머니는 돌연사했는데도 관에서 물이 새고 썩은 생선 같은 악취가 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민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저씨. 이거 좀 이상합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참 착하셨어요. 저희가 쌀이나 돈을 빌리러 가면 절대 깐깐하게 굴지 않으셨죠.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영구도 집에 못 두고 마른 몸이었는데 관이 왜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조금만 더 하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수는 담배를 입에 물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을 어르신들 말로는 관이 돌처럼 무겁고 물이 새며 악취가 나면 죽은 사람이 원한을 품거나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라던데요, 아저씨. 김영수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지며 몸을 살짝 떨었다. 그는 장례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다. 늙어 죽은 이 젊어, 죽은 이 물에 빠진 이 목을 맨 이 뱀에 물리니까지 온갖 죽음을 봐왔다. 하지만 이번 죽음은 달랐다. 기묘하고 괴이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관을 올려다보았다. 등잔불이 깜빡이며 하얀 관 표면을 흔들리게 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똑똑 갈 때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천둥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번개는 하늘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초소 안에서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김영수가 다시 소리쳤다.
민수야, 문 잘 잠가. 비가 다 들이치고 있어. 민수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힘껏 문을 닫고 무거운 나무 빗장을 걸었다. 일을 마친 그는 터덜터덜 제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끌어안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새벽을 기다리는 동안 김영수와 재민은 마른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다. 음산한 밤의 추위를 조금이라도 쫓으려는 것이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노란 빛이 썩어가는 초소 벽에 길게 드리웠다. 황량한 묘지 한가운데서 적막한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려 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불가로 모여들었다. 몸을 녹이며 두려움을 잊으려 잡담을 나눴다. 이야기는 곧 고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마을에서 일어난 기묘한 일들로까지 번졌다. 1시간이 천천히 흘렀지만 밖의 폭풍은 전혀 잦아들 기미가 어디 없었다. 하늘은 계속해서 맹렬히 울부짖었고 천둥 소리는 하늘을 갈기갈기 찢을 듯했다. 번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묘지 위를 비추며 섬뜩한 빛을 드리웠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퍼붓고 갈대 지붕을 두드리우리며 전투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바람은 긴 울음소리를 내며 틈새로 스며들어 타오르는 장작 더미를 흔들며 불꽃을 한쪽으로 기울게 했다. 그럴 때마다 김영수는 재빨리 겉옷으로 불을 가려 꺼지지 않게 했다. 초소하는 깜빡이는 불빛으로 인해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마치 춤추는 유령처럼 일렁겼다.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이 초소가 무너지면 어쩝니까? 민수가 갑자기 입을 뗐다. 목소리는 얼음에 덜린 듯 떨렸다. 그 더러운 입 다물어 죽고 싶어 재민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민수를 노려봤다. 김영수는 걱정스레 바람구멍을 내다봤다. 민수의 말이 터무니없지는 않았다. 이 밤의 비는 예상보다 거셌고 초소는 이미 낡아 곰팡이와 벌레에 먹혔다. 정말 무너지면 큰일이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눈을 부릅떴다. 김영수를 바라봤다. 동시에 옆에서 쉬던 재민도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훑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렸다. 그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갑자기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게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같았다. 하지만 점점 커지더니 가슴을 찢는 비통한 곡소리로 변했다. 그 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원한의 소리처럼 세 사람의 귀를 파고들었다. 재민은 덜덜 떨며 김영수 곁으로 바짝 붙었다. 입이 떨렸다. 아저씨 뭐 들리세요? 김영수는 50이 넘었지만 귀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당연히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하지만 재민의 겁먹은 눈빛을 보고도 침묵을 지켰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초소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밖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묘지 쪽 하얀 관이 놓인 황량한 들판에서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뚝 끊겼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장이 멎는 듯했다. 톡톡. 문 밖에서 가벼운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문까지는 고작 몇 걸음 거리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거리는 끝없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민수의 얼굴은 석회처럼 하얗게 변했다. 재민은 다리가 풀려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아저씨 저기 문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이런 폭풍 속에 누가 여기 있겠어요? 김영수는 재민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이 묘지 초소에서 거의 20년을 보냈다. 기묘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다.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절대 지켜야 하는 것들. 그중 하나는 한밤중 특히 폭풍 우치는 깜깜한 밤에 절대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밤이면 떠돌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놀리러 나온다고 전했다.
문 밖의 존재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됐다. 재민 뒤에 웅크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혹시 근처 오리 농장 주인 박만수 아저씨 아닐까요? 비 맞을까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만수 그 인간은 마을에서 제일 겁쟁이야. 대낮에 바둑 두러 갈 때도 마을 회관 근처를 피해 다니는데 이런 폭풍 후 밤에 묘지까지 온다고 가만히 있어. 사람이라면 비 피하려고 소리칠 거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차가운 저승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조금 안심하며 아마도 바위 틈으로 부는 바람 소리였을 거라 생각했다. 그 순간 툭툭툭 3번의 건조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가 흙덩이를 썩은 나무 문에 던진 듯했다. 세 사람은 화들짝 놀랐다. 민수는 안도하며 진짜 사람이라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 했다. 아저씨, 사람 맞아요. 비 피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손이 빗장에 닿기도 전에 김영수의 손이 민수를 잡아 끌어안쳤다. 민수가 뭐라 묻기도 전에 김영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은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뭔가 끔찍한 것을 막으려는 듯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났다. 마치 누가 지붕에서 땅으로 뛰어내린 듯했다. 두 장정은 공포에 질려 김영수에게 바짝 붙었다. 몸은 나뭇가지처럼 떨렸다. 갑자기 비가 잦아들고 바람도 울부짖기를 멈췄다. 천둥과 번개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안도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만 더했다. 세 사람은 바짝 붙어 앉아 밖의 존재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기다렸다. 하지만 반각 가까이 기다려도 더 이상의 노크 소리는 없었다. 오직 가슴 속에서 쿵쿵 뛰는 심장 소리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 순간 툭툭 두 의자 위에 놓인 하얀 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할머니의 시신에서 새어나온 액체가 바닥에 떨어지며 왕겨와 톱밥을 적셨다. 피와 시체의 악취가 뒤섞인 그 냄새는 구역질. 나는 썩은 내를 풍겼다. 세 사람의 후각을 극도로 괴롭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그 기묘한 관에서 멀어지려는 듯했다. 하지만 자리를 잡자마자 좁은 초소 안에서 섬뜩한 소리가 울렸다.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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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썩은 나무를 긁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고 느리게 이어지며 마치 나무를 뚫고 들어오려는 듯했다. 세 사람은 숨이 멎었다. 김영수가 경고하듯 속삭였다. 눈 감아 지금. 절대 눈 뜨지 마. 혼을 지키고 싶으면 보지 마. 민수와 재민은 얼굴이 석회처럼 하얘진 채 입을 틀어막고 김영수에게 바짝 붙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양이처럼 가쁘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번 숨을 쉬기도 전에 긁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하지만 곧 초소 시적 애츠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영수야 민수야 재민아 나 좀 살려줘. 그 음성은 애절하고 비통하게 아비지옥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듯했다. 정확히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가장 겁이 많은 재민은 자기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살짝 떴고 곧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김영수와 민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바로 근처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살짝 떴다. 그리고 공포에 질렸다. 관 뚜껑 틈새로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손이 뻗쳐나왔다. 뚜껑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곧이어 할머니의 흐릿한 형체가 회색 안개처럼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의 홀령이 그곳에 서서 민수를 바라봤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안개에 덮인 듯 흐릿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애처로웠다. 나 좀 살려줘. 영수야, 민수야. 38년 전, 할머니는 38년 전 최상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오던 첫날부터 단정하고 온화한 여성이었다. 결혼 다음 날 금팔찌와 귀걸이를 벗고 화려한 한복 대신 소박한 회색 저고리를 입었다. 망설임 없이 하녀들과 함께 논밭으로 나가 손발을 지늘그로 물들이며 일했다. 집안일과 농사를 동시에 돌보는 평범한 농가의 여인처럼 시부모를 섬기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남편에겐 부드럽고 겸손했으며 하인들에게도 결코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아꼈다. 그녀는 도리에 맞게 살았을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마을의 가장 까다로운 안악들도 그녀에게 흠을 잡지 못했다. 그녀는 아내로서 완벽했을 뿐 아니라 바느질과 요리 예절에도 능통했다. 심지어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녀의 남편 최상호는 30이 넘은 유학자로 학식이 깊고 과거 시험에 뜻을 두었다. 결혼 6년 만에 그녀는 아들 민재를 낳았다. 민재가 태어난 날, 상호는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올랐다. 집안에 겹경사가 터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식의 영광인 양 기뻐하며 축하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관직에 오른 지 2년 만에 상호는 조정의 간신들에게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고 평민으로 전락했다. 분함을 이기지 못한 그는 비바람 치는 밤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늙은 어머니 30을 간 넘긴 젊은 아내, 그리고 말도 떼지 못한 어린 아들을 남긴 채 남편의 장례에서 할머니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다.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키웠다. 미인이라 소문난 외모와 성실한 성품 덕에 구혼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 어른들과 시부모는 젊은 그녀가 청춘을 묻기 아깝다며 재혼을 권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나면 재혼이 당연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남편을 기리며 시부모를 본경하고 아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한 번은 집안 어른들에게 말했다. 여인은 아름다움보다 덕이 먼저입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영특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7살에 읽고 쓰기를 깨우쳤고 10살엔 마을 선비들이 더 가르칠 게 없다고 할 정도였다. 민재는 아버지의 학문적 재능뿐 아니라 어머니의 강인하고 단아한 기질도 물려받았다. 성인이 되자 수많은 집안에서 혼사를 제안했지만 민재는 오직 과거 시험에 전념했다. 할머니가 결혼해 손자를 안겨달라고 부드럽게 권해도 민재는 거절했다. 그는 늘 말했다. 남자는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합격해 공명을 얻은 뒤에야 결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학문의 길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를 떠올리며 마음이 찢어졌지만 아들을 사랑했기에 막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20년 가까이 지난 후 민재는 마침내 과거에 합격해 흥화 지역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때 할머니는 52세였다. 민재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료로 악덕 세력들을 엄히 다스렸다. 지역민들은 그를 강직한 관료라 부르며 존경했다. 시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민재는 먼 곳에서 관직을 수행하며 가끔씩만 집에 들렀다. 할머니는 넓은 집에서 두 하녀와 조용히 살았다. 민재가 어머니를 도성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죽어야 한다.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거다. 시부모와 조상의 무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와 충정을 지켰다. 민재가 아무리 설득해도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집안의 제사를 지키고 하루빨리 결혼해 아내와 아이를 낳아 내게 손자를 안겨다오. 그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달 23일 약혼자를 데려와 어머니께 소개하겠습니다. 그 소개. 일주일 전 보름날 아침 할머니는 한여와 함께 절에 올라 부처께 예배하며 자식과 손주의 평안을 빌었다. 예배와 연부를 마친 후 할머니는 한여와 함께 절 입구의 돌계단을 내려오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 무리를 마주쳤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가는 참배객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와 한여를 보자 거지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소리쳤다. 할머니는 한여에게 지시했다. 가져온 돈주머니를 꺼내 한 사람씩 나눠줘. 한여가 돈을 나누는 동안 할머니는 같은 마을 출신인 박씨 부부와 함께 절에 온 김씨 부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보리수나무 아래 앉은 한 남자에게 닿았다. 그는 다른 거지들과 달랐다. 말라빠진 몸에 초췌한 얼굴 엉킨 머리카락 죽음 직전의 모습이었다. 그는 소란을 피우거나 구걸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할머니는 그에게 다가가 동전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르신 왜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저쪽에서 구걸하지 않으시는지요? 거지는 고개를 들어 동전을 보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은 겨울 우물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는 입을 삐죽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납니다. 나는 구걸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선하니가 스스로 올 뿐입니다. 그 기묘한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의심이 들었다. 더 묻기 전에 거지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부인은 선량한 분 보살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인연이 있으니 한 수시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머니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고개를 들고 종소리처럼 고른 음성으로 읊었다. 인생의 짐은 끝나고 눈 아래 글줄의 주인 이마에 소용돌이 털이 새겨지고 양쪽 눈썹은 아래로 향하며 팔자에 두 구름이 떠난다. 그는 바람처럼 속삭였다. 깊이 생각하면 깨달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거지는 지팡이를 짚고 절로 향하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서 그 이상한 시를 중얼거렸다. 인생의 짐은 끝나고 이마의 소용돌이 눈썹은 팔자처럼 아래로 부부는 이별한다. 각 구절은 모호한 예감을 담고 있었다. 생각에 잠긴 순간 한여가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부인 왜 이렇게 멍하셨어요? 몇 번 불렀는데도 안 들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냥 잡생각에 빠졌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한여의 손을 잡고 서둘러 절을 떠났다. 그날 하루 할머니는 서재에 틀어박혀 시의 숨은 뜻을 곱씹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았다. 결국 우연이라 여기고 넘겼다. 다음 날 정오 음력 2지 3일 할머니가 김씨 부인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민재가 집에 도착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충직한 하인과 젊은 여인을 동반했다. 김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할머니가 만류했다. 그냥 계세요. 민재가 두 분을 부모처럼 여깁니다. 오늘 여인을 데려왔으니 부모님께 소개하는 셈이에요. 김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민재는 인사를 나눈 뒤 소개했다. 어머니 김씨, 부인 이쪽은 윤서연 양입니다. 저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문산 출신으로 집안은 직물 장사를 합니다. 부모님 모두 건재하시고 예의 바른 집안입니다. 첫인상에 할머니는 기뻤다. 서연은 영리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다.
말투와 행동이 단정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할머니는 하녀들에게 손님상을 차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재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곧 문산 일대 제방을 점검하러 가야 해서 밥을 먹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민재의 마차가 떠난 후 할머니는 한결 밝아졌다. 하녀에게 새로 끓인 차를 내오라 하고 맞은편에 앉은 김씨 부인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쁨과 달리 김씨 부인은 침묵에 잠겨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눈치 빠른 할머니는 친구가 무언가 마음에 걸린 듯함을 알아챘다. 몇 번 묻자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서로 피부티처럼 지냈으니 오늘 몇 마디 하겠습니다. 실례가 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다. 김씨 부인은 문 쪽을 한번 보고 천천히 입을 뗐다. 그 아가씨 미모도 뛰어나고 영리해 보이죠. 하지만 관상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잠시 멈춘 뒤 그녀는 몸을 숙여 속삭였다. 옛말에 긴 허리는 천을 낭비한다 했죠. 남자는 허리가 길면 관직에 오른다고 하지만 여자는 게으른 상이라 했어요.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고 대개 부잣집에서 자라 손 하나 까딱 안 한 경우가 많죠. 아내로 들이면 부엌일이나 집안 살림을 감당 못할까 걱정입니다. 할머니가 대꾸하기도 전에 김씨 부인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아가씨 귀를 봤는데 작고 얇고 종이처럼 부드럽더군요. 속담에 귀 얇으면 배신하고 귀 부드러우면 간사하다 했죠. 그런 사람은 전기 깊어지기도 전에 다른 곳을 기웃거릴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와 혼인 초부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김씨 부인의 말이 벼락처럼 잘해 할머니의 귀를 때렸다. 그동안 억눌렀던 의심이 깨어났다. 바로 그 순간 보리수나무 아래서 거지가 읊었던 기묘한 시가 떠올랐다. 김씨 부인이 한 말은 그 시의 숨은 뜻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운명의 예고였을까? 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렸다. 흔들렸다고는 하나 도리에 밝은 할머니는 아들을 막지 않았다. 기름을 짜도 인연은 못 잔다는 속담처럼 억지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평생 의롭고 덕을 쌓으며 살아온 그녀는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다. 며느리도 자신처럼 예의 바르고 효심 깊을 거라 여겼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윤서연이 올 때마다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두 젊은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결혼 정년기에 이른 것을 보고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성대한 약혼식을 치르고 화려한 혼례를 올려 두 사람을 조상의 집으로 맞았다. 하지만 한 달 뒤 민재는 북쪽 국경으로 떠났다. 전쟁이 긴박해지며 변경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북쪽 오랑캐가 침략을 꾀한다는 소문에 조정은 지방 관료들을 소집했다. 민재는 급히 떠나 집에 들를 틈도 없었다. 넓은 집에는 이제 할머니 두 하녀, 그리고 세 며느리 서연 네 사람만 남았다. 처음엔 서연이 착한 아내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였다. 집안일을 꼼꼼히 챙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기뻤고 자신이 너무 걱정했다 생각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밤 창가에서 달빛을 보며 앉아있으면 불안이 엄습했다. 거지의 시가 가슴속에서 맴돌았다. 인생의 짐은 끝나고 이마의 소용돌이 눈썹은 팔자처럼 아래로 부부는 이별한다. 거지의 깊은 눈빛, 인파 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몸을 떨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 며느리는 미모도 품성도 훌륭하고 예의 바르다. 뭘 걱정하겠나. 거지의 시에서 비롯된 의심은 점차 옅어졌다. 가정은 평온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아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서연에게 먼저 내놓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4월 평온하던 집안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을 전한 이는 할머니의 가장 믿음직한 하녀 은희였다. 28년간 할머니를 모신 은희는 충직하고 성실했다. 집안의 많은 일을 맡을 만큼 신뢰받았다. 그날 은희와 어린 하녀가 보름 제사를 드리러 절에 다녀와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소리쳤다. 은희야, 어디 있나? 부엌에서 답이 왔다. 네, 여기요. 은희는 부엌에서 불을 피우다 뛰쳐나왔다. 소매는 거쳐있고 뺀 땀이 송골송골했다. 공손히 손을 모았다. 부인 부르셨어요. 할머니는 대나무 부채를 흔들며 더운 여름 오후의 무더위를 달랬다. 어딜 갔나? 집이 텅 비었잖아. 은희의 눈이 잠깐 문 밖으로 향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리한 할머니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뭐 숨기는 거 있나? 부채를 멈추고 엄하게 물었다. 은희는 주위를 살피며 두 사람뿐임을 확인하고 속삭였다. 부인 사실 오래전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망설였어요. 약속해주세요. 저를 나무라지 않으신다고.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햇볕은 뜨거운데 가슴은 얼음 같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라. 은희가 바짝 다가가 속삭였다. 부인 서연아 씨가 이웃 마을 선비와 몰래 만납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눈을 부릅떴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거짓이 아니에요. 은희가 급히 설명했다. 오늘 아침 부인께서 절에 가신 사이 서연아 씨가 모자를 쓰고 나가셨어요. 어디 가냐 물으니 논에 모 심으러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저랑 어린애가 며칠 전 모를 다 심었잖아요. 이상해서 몰래 따라갔어요. 골목 어귀에서 서연아 씨가 마차에 오르는 걸 봤어요. 가시덤불 뒤에 숨어보니 마차 안엔 그 선비였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차가 너무 빨라 따라가지 못하고 부인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다리가 풀려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무거운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애써 억눌렀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은희는 부엌으로 물러났다. 홀로 남은 할머니는 황금빛 나무 평상에 주저앉았다. 마음은 100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다. 사실 서연의 분류는 3달 넘게 이어졌다. 할머니는 전혀 몰랐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내다. 욕망에 흔들린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선비는 권력은 없었지만 잘생기고 말솜씨가 뛰어났다. 학식이 있는 그는 여심을 사로잡기 쉬운 인물이었다. 마을 축제나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전통극 공연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선비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둘은 몰래 눈길을 주고받으며 달콤한 말로 은밀히 약속을 잡았다. 가까이 있으면 불이 붙기 마련이다. 서연은 남편의 믿음을 배신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황금빛 나무 평상에 멍하니 앉아 묵주를 만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있던 중 정의 폭우가 쏟아졌다. 그때서야 며느리 서연이 모자를 쓰고 젖은 채로 터덜터덜 돌아왔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꿰뚫었다. 서연은 살짝 놀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절에서 오후까지 계실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분노를 억누르며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서 신도들도 다 돌아갔어. 그래서 일찍 왔지. 근데 너는 한낮에 어디 갔다가 젖은 채로 돌아온 거야. 모자도 안 썼네. 서연은 모자를 벗으며 평상 끝에 앉아 태연히 대답했다. 논에 모 심는 걸 보러 갔다가 해숙이 이모 댁에 들렀어요. 이모네가 새로 강아지 새끼를 얻었는데 한 마리 떼어달라고 했어요. 요즘 도둑이 많아서 집 지킬.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낫점이죠, 어머니.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날카로운 말투로 답했다. 그래, 도둑놈들은 몰래 숨어들다
꼴이 드러내기 마련이지.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얼굴을 까발리면 그 버릇 고쳐질 거야. 서연은 등골이 서늘했지만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한여여한테 준비하라고 할게요. 나는 먹었어. 너나 밥 먹어.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서연이 급히 부엌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다. 은희가 그 소식을 전한 날부터 할머니는 서연을 더 예의주시했다.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늘 이유를 만들어 따라다니며 살폈다. 하지만 젊은 여인이 남편 없이 외로이 지내며 혈기왕성한 나이에 욕망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절에 갈 일이 생기자 서연은 배앓이를 핑계로 집에 남았다.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서연은 급히 종이에 짧은 쪽지를 썼다. 집이 비었으니 나와줘. 쪽지를 마을 꼬마에게 쥐어주며 선비에게 전하라고 시켰다. 쪽지를 읽은 선비는 즉시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은 버려진 논밭 초소에서 만났다. 들판의 바람은 거셌지만 안에서는 욕망의 불길이 타올랐다. 만족한 뒤 둘은 옷을 추스르며 급히 대화를 나눴다. 선비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뭔가 잘못됐어요. 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늘 내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 오늘 내가 병을 핑계로 안 나왔으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눈빛으로 답했다. 나도 걱정돼요. 이게 발각되면 마을에서 가만 안 둘 거예요. 서연은 마을의 옛 풍습을 털어놓았다. 불륜을 저지른 여인은 손발이 묶인 채 돼지 바구니에 갇혀 강에 던져진다. 누구도 구하러 나설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같이 처벌받는다. 여인은 즉사하지 않고 굶주림과 갈증 또는 절망 속에서 서서히 죽는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머리를 밀고 석회를 칠한 채 마을을 돌며 조롱받는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쫓겨나 타지로 떠돌며 구걸해야 한다. 이를 들은 선비는 몸을 떨었다. 그는 사랑을 맹세했지만 사실은 달콤한 말로 여심을 홀리는 속 빈 남자였다. 여인 때문에 화를 입고 싶지 않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악랄한 계획을 떠올렸다. 서연의 귀에 속삭였다. 서연은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여 어머니를 죽이라고. 선비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야 의심에서 벗어나고 나도 안전해집니다. 당신이 손 쓰지 않으시려면 저 늙은이가 알아채고 우리 둘 다 죽어요. 서연은 몸을 떨었다. 공포가 눈에 가득했다. 반박도 동의도 거절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두 죄인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병을 핑계댔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정말 아픈 줄 알고 방에 들어가 위로했다. 한여에게 밥을 준비하라고 시켰다. 그날은 남편 최상우의 기일이었다. 제사를 준비하며 할머니는 서연을 불러 제사에 참여하라고 했다. 서연은 지친 척하며 힘겹게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본체로 갔다. 조상 제단 앞에 섰다. 1년 넘게 며느리로 살며 익숙한 제단이었다. 제사 음식 초상화. 모든 게 손바닥 보듯 뻔했다. 그런데 그날 향불 연기와 향내가 심장을 얼리는 듯했다. 등골에 소름이 돋고 목덜미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이상하게도 밖엔 바람 한 점 없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말했다. 서연 가서 아범한테 향 피우고 뜨거운 물로 목욕해. 한여가 물 데워놨어. 밤에 춥겠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도자기. 항아리에서 향을 꺼내 깜빡이는 등잔불에 붙였다. 불꽃이 향에 옮겨 붙으며 엷은 연기를 피웠다. 그녀는 최상호의 초상화 앞 향로에 향을 꽂고 물러나 이마에 손을 모아 조용히 빌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향로에서 나온 연기가 뭉치더니 작은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최상호의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제단 옆 등잔불에 비쳐 일렁겼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졌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손발이 덜덜 떨리며 뒤로 물러나던 그녀는 재단 위 찻장과 그릇을 건드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할머니가 문 밖에서 뛰어들어왔다. 뭐야, 왜 그릇을 다 깨뜨린 거야? 서연은 진정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제가 좀 어지러워서 제가 치울게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한여한테 맡겨. 너 피곤하면 가서 쉬어. 목욕도 하지 마, 감기 걸린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간 서연은 여전히 공포에 떨었다. 그 섬뜩한 얼굴, 최상호의 홀령이 경고하러 나타난 걸까? 그날 밤 비극이 드러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연은 고열에 시달리며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할머니는 걱정하며 밤새 며느리 곁을 지켰다. 한밤중 서연이 땀에 젖어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선비님 살려주세요. 저 고의가 아니에요. 죽일 생각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벼락 맞은 듯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잠시 뒤 서연은 악몽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보니 가슴에 두른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열이 너무 높아 할머니가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준 것이었다. 그 순간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할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다. 꿈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었다. 주먹을 꽉 쥐며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속은 건 눈이고 배신은 마음이야. 너 말해라. 누구랑 더럽게 놀아놨어? 이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서연아, 말해. 민재를 불러 그놈의 목을 비틀고 둘 다 감옥에 쳐넣어. 서연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민재 오빠가 알면 저 죽어요. 할머니는 분노에 떨며 서연을 노려봤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갑자기 서연의 어깨를 세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다. 내가 정성스레 너를 이 집 며느리로 맞았어. 너는 우리 집 쌀밥 먹고 비단 입고 복된 기운 속에 살았어.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였나?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런 치욕으로 몰아넣어?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외쳤다. 음탕한 년 파렴치한 것. 남의 집에 들어와 더럽히고 창피를 줬어. 하늘이여, 왜 내 머리에 벼락을 안 치나?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연민은 사라졌다. 눈물로 외쳤다. 여자라서 너 사정을 안다. 널 친딸처럼 아꼈어. 그런데 네가 다른 남자와 몰래 통정하고 그 추악한 시를 이 집에 들였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싸우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민재가 알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나.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다. 이제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 집에 너 같은 년은 없다. 말을 마치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잠시 뒤 할머니가 천 보따리를 들고 돌아와 침대에 던졌다. 여기 30량과 흥화 서쪽 끝 문산 땅 문서가 있다. 우리 집 땅이야. 너 주겠다. 이걸 가지고 멀리 떠나.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 목이 메어 말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정이다. 오늘 밤 당장 떠나. 다시는 내 얼굴 안 볼 거야. 말을 마치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돌아섰다. 하지만 문지방을 넘자마자 서연이 갑자기 할머니를 밀쳤다. 악독한 손은 이미 독약병을 쥐고 있었다. 번개처럼 독을 할머니 입에 부었다. 할머니는 기침하며 배를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당신이 죽어야 이 비밀이 묻히죠.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너 날 독살했어. 하늘 땅이여, 이 음탕한 년 천벌 받을 년. 서연은 비웃으며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그래요. 내가 천벌 받을 년이에요. 쫓아내면 끝날 줄 아셨어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더는 못 참아요. 내 인생을 되찾겠어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다. 죽음 직전에도 서연을 노려보며 외쳤다. 내가 돌아올 거야.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 천벌 받을 년 너희 둘 다 끝장낼 거야.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몸부림치며 발로 나무 문을 쾅쾅 찼다. 신음과 흐느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에 부엌에서 자던 한여들이 깼다. 뒷마당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연은 겁에 질려 옆에 있던 수건을 집어 단단히 말아 할머니 입에 쑤셔 넣었다. 숨이 막힌 할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하지만 폐류나 며느리는 온몸으로 할머니를 누르며 수건을 꽉 쥐었다. 몇 번 격렬히 몸부림치던 할머니는 결국 숨을 거뒀다. 눈은 분노로 부릅떠진 채 즉사했다. 서연은 어머니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헐떡이며 수건을 빼내 침대 밑으로 던졌다. 이어 할머니의 시신을 끌어 제단 아래에 눕혔다. 마치 예배 중 갑작스레 쓰러진 것처럼 꾸몄다. 옷과 머리를 추스르고 침착함을 되찾은 서연은 문을 열고 새로운 연극을 준비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하녀의 외침이 들렸다. 부인 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뭔가 부서지고 넘어졌어요. 서연은 약한 척 벽을 짚으며 힘없이 말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도 아파서 방에 누워 있었는데 잘 못 들었어요. 말을 마치자 서연은 갑자기 쓰러져 기절한 척했다. 하녀들은 겁에 질려 달려왔다. 눈앞에 할머니가 제단 아래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입에서 선혈이 흘렀고 눈은 하얗게 뒤집혔으며 목은 한쪽으로 꺾여 숨이 끊어져 있었다. 제단 위향은 아직 다 타지 않았다. 두 하녀는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부인, 어쩌다 이렇게 억울하게 가셨어요? 뒷마당에서 불어온 바람에 문이 덜컹였고 향연기가 소용돌이치며 귀신이 인도하는 듯했다. 한밤중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였다. 할머니가 돌연사했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퍼졌다.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할머니는 인자하고 덕망 높기로 유명했다. 한여부터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를 칭송했다. 53세 건강했던 그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남편 기일 제사 중 죽은 터라. 사람들은 무상함에 몸서리쳤다. 장례는 밤중에 시작되었다. 중계마을 전통에 따라 횃불이 대낮처럼 밝혔다. 관은 즉시 준비되었다. 관 제작자는 할머니의 은혜를 입은 터라. 밤을 새워 귀한 나무로 만든 하얀 관을 가져왔다. 가볍고 튼튼한 최상급 관이었다. 그날 밤 관을 못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마을 청년 3명이 묘지 끝에서 무덤을 팠다. 김영수와 장례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염했다. 모든 일이 슬픔 속에 급히 진행되었다. 새벽녘 할머니의 시신은 관에 안치되어 큰 방 한가운데 놓였다. 제단 위에는 등불향 꽃 종이돈이 연기를 피웠다. 향 연기는 음산하게 휘돌며 홀령이 장례를 지켜보는 듯했다. 기절한 척했던 서연은 깨어나 어머니 시신 곁에서 통곡했다. 아기는 이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흐느끼며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누군가 볼 때면 고개를 숙이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 눈엔 그녀가 충실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였다. 그녀가 조상재단에서 어머니를 죽였으리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장례는 오늘날과 달랐다. 부유한 집안은 최소 닷새 시신을 보관했다. 부패를 막기 위해 관은 두껍게 만들고 마른 볏짚과 썩은 고구마 덩굴로 안을 채웠다. 이는 시신에서 새는 악취, 나는 액체를 흡수하기 위함이었다. 관이 밀폐된 탓에 며칠이 지나면 살이 문드러지며 액체가 흘렀다. 그 액체와 피가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옛 한국 신앙에 따르면 이는 극히 나쁜 징조였다. 죽은 이가 자손을 책망하며 성불하지 못하고 재앙이 양간에 닥친다는 신호였다. 원한을 품은 홀령이 집안에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대손손 전해진 퇴마의식이 묘있었다. 집안 장남이 관에서 새는 액체를 혀로 핥아야 했다. 이는 잘못을 속죄하고 절대적 효심으로 홀령의 용서를 구하며 후손의 평안을 비는 행위였다. 보통 관 속 시신은 넷째 날부터 부패하며 액체가 샜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침에 관에 들어갔고 오후도 되기 전에 악취가 퍼졌다. 노란 액체가 뚝뚝 떨어졌고 구역질 나는 썩은 냄새가 났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를 쳐다봤다. 슈이모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불길한 징조라 여겼다. 할머니가 억울하게 죽어 저승으로 가지 못했다고 믿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 마을 원로들이 급히 모여 논의했다. 민재는 국경에 있어 당장 못 온다. 집에 며느리뿐이니 저가 관을 핥아 집안의 화를 막아야 한다. 다른 이가 재빨리 말했다. 빨리 가서 장작 쪽에서 관 밑에 깔아. 액체가 더 새지 않게 해야 해. 사람들은 서둘렀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속이 뒤집혔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연불 소리 속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들어 차가운 액체를 혀로 핥았다. 죽음의 역한 맛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에 서연은 구토했다. 속이 뒤집히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입을 막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옛 의식을 보며 전율했다. 무당은 몸을 떨더니 갑자기 외쳤다. 이건 안 돼. 시신이 너무 빨리 부패하고 액체가 샜어. 이건 독이 깃든 시체야. 집에 오래 둘 수 없다. 오늘 밤 새벽 5시에 묘지에 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또 누가 죽는다. 미신을 믿는 마을 사람들은 즉시 동의했다. 아무도 모르게 서연은 무당을 매수했다. 관 핥기를 피하려 장례를 서두르고 전통 의식을 피해갔다. 그날 저녁 어둠이 깔리자 김영수와 장례팀 두 사람은 관을 술에 싣고 마을 끝 묘지에 임시 초소로 옮겼다. 마을 누구도 그 죽음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연사했고 홀령이 성불하지 않아 기묘한 징조가 나타났다고만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관을 초소로 옮기던 중 관을 직접 들었던 김영수와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문틈으로 바람이 휙휙 스며들며 등잔불이 깜빡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더 피워 할머니의 홀령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빌 뿐이었다. 갑자기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경련을 일으키며 공포에 떨었다. 김영수가 놀라 돌아보려던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관 가장자리에 하얀 형체가 걸터앉아 있었다. 김백발. 창백한 얼굴, 깨진 유리 같은 무표정한 눈. 바로 할머니였다. 푸르스름한 안개가 몸을 감쌌고 죽음의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김영수는 덜덜 떨며 무릎 꿇고 연신 빌었다. 부인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장례를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갑자기 김영수 옆에서 바람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멀고도 섬뜩한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저승에서 울리는 듯 아련하고 애처로웠다. 그년이 날 죽였어. 무당에게 부탁해 관에 부적을 붙였어. 저주 부적이야. 그걸 떼어줘. 나 너무 아파. 김영수는 소름이 끼쳤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유령은 없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였다. 할머니는 생전 김영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어머니 장례를 위해 돈 3냥을 거저 주었다. 그런 인자한 사람이 어찌 이리 억울하게 죽었을까? 방금 들린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할머니였다. 김영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모아 빌었다. 부인 억울함이 있다면 범인을 찾아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는 무덤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발 겁주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관 아래로 손을 뻗어 틈새를 살폈다. 처음엔 아무 걱정도 없었다. 하지만 직감이 이상함을 알렸다. 그는 몰래 마른 장작을 가져와 불을 붙여 관 머리 부분을 비췄다. 그 순간 멈칫했다. 관 머리에 희미한 그림이 보였다. 얇은 나무 틈으로 검은 먹물이 번져 있었다. 20년 넘게 장례를 치른 김영수는 단번에 알았다. 그것은 시체를 억누르는 저주 부적이었다. 검은 수탈개 피로 그린 부적으로 죽은 이의 혼을 가둬 양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김영수는 중얼거렸다. 하늘아 어찌 이리 잔인할 수가. 부인의 혼을 가두다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간의 전통 방식대로 침을 손바닥에 뱉고 3개의 부적을 내리쳤다. 갑자기 관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 했다. 차가운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와 김영수를 떨게 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늘은 고요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비가 초소 지붕을 두드렸다. 하늘이 분노하며 우는 듯했다. 옛 민간 신앙에 따르면 죽은 이는 사흘 뒤 혼이 깨어나지만 무덤녀는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길을 잃고 떠돈다. 그런데 의식도 없이 할머니의 홀령이 돌아왔다. 그녀가 처음 찾은 곳은 집이 아니라 선비의 집이었다. 선비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바람둥이였다. 서연과 오랫동안 불륜을 이어왔다. 할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조문을 왔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이제 서연을 감시할 리가 없다고 여겼다. 그날 밤 밥을 먹고 부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밖은 비가 내렸다. 모든 게 고요했다. 물방울 소리만 처마에서 똑똑 들렸다. 선비가 졸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다. 툭툭.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본능적으로 얼굴을 만졌는데 끈적하고 역한 액체가 묻어났다. 놀란 그는 등잔불을 켰다. 희미한 빛 아래 손에 돼지기름 같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지붕이 새나 그는 투덜거리며 담요를 뒤집어쓰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툭툭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크고 선명했다. 침대 머리 쪽에서 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들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숨을 몰아쉬며 등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껴안았다. 그런데 아내의 허리를 감는 순간 얼음 같은 냉기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평소 통통하던 아내의 몸이 뼈만 앙상하고 쭈글쭈글했다. 오래된 시체처럼 딱딱했다. 선비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다리가 떨리고 털이 곤두섰다. 돌아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옆에 누운 이는 평소에 살찐 아내가 아니었다. 할머니였다. 하얀 상복을 입고 두 손을 가슴에 뻣뻣이 모은 채였다. 희미한 빛 속 피부는 푸르죽죽했고 하얗게 뒤집힌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혀가 길게 늘어져 돗자리에 닿았다. 얼굴은 끝없는 분노와 비통함으로 일그러졌다. 입가에서 붉은 피가 굳어 흘렀다. 억울한 죽음의 피였다. 여보, 무슨 꿈을 꾸길래 자꾸 헛소리를 해.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공포로 커졌다. 아내가 옆에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보고 있었다. 선비는 몇 번 숨을 몰아쉬며 그저 꿈이었다고 다독였다.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화장기 없는 아내의 얼굴은 평소보다 온화해 보였다. 그는 이마를 두드리며 말했다. 악몽이야. 자, 내일 아침 시장 가야지. 다시 누웠지만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다. 처음으로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오만한 모습과 달리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밖에서는 뒷마당 바람이 분노하듯 휘몰아쳤다. 날은 춥지만 집안은 후텁지근하고 축축했다. 다시 잠들려던 순간 창밖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쉰 목소리로 선비의 이름을 불렀다. 차갑고 음산한 음색. 마치 저승에서 올라온 듯했다. 선비야 최면에 걸린 듯. 그는 천천히 일어나 얇은 이불을 젖히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같은 시각. 할머니 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관은 이미 옮겨졌지만 제단 위향과 등불은 붉게 타올랐다. 서연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흐느끼며 가끔씩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그녀가 진심으로 슬퍼한다고 믿었다. 장례로 지친 마을 여인들이 잠을 청하자 서연도 피곤한 척하며 방으로 물러갔다. 밖에서는 세찬 비가 멈췄다가 갑자기 그쳤다. 차가운 기운이 몰려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침대에 눕자마자 서연은 반쯤 기뻤고 반쯤 두려워졌다. 기뻤던 건 천대죄가 할머니와 함께 묻혔기 때문, 두려웠던 건 점점 커지는 뱃속 아이를 어찌할지 몰라서였다. 생각에 잠긴 순간 창밖 나무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 속에 애처로운 신음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귀를 기울일수록 심장이 쿵쾅거렸다. 원한의 기운이 방 안을 채웠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무의식적으로 떨며 침대 구석에 웅크렸다.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그분이 돌아왔어. 날 쫓아왔어. 더는 방에 있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도 했다. 그곳엔 마을 사람들과 하녀 둘이 돗자리를 깔고 자며 새벽 5시 할머니의 하관 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침대에서 발을 내리려던 순간 서연은 흠칫했다. 본능적으로 발을 뺐다. 침대 한가운데 축축하고 진흙 같은 것이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천천히 내려다봤다. 깜빡이는 등잔불에 그림자가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다. 그건 바로 어젯밤 어머니 입에 쑤셔 넣고 숨을 막았던 수건이었다. 분명 침대 밑에 던졌고 아직 치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침대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올려놓은 듯했다. 수건 위엔 누르스름한 얼룩이 있었다. 할머니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흘린 마지막 침이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황급히 바닥으로 굴러내려 문으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닿자마자 차가운 손이 침대 밑에서 튀어나와 발목을 꽉 잡았다. 중심을 잃고 얼굴을 바닥에 찧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공포에 눈을 부릅떴다. 침대 밑에 시신이 있었다. 할머니였다. 하얗게 뒤집힌 눈이 침대를 뚫어져라 저라처럼 제러잡았다. 입이 벌어지고 턱이 한쪽으로 비틀렸으며 목은 억울한 죽음의 자세 그대로였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악령에게 쫓기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자는 거실로 달려갔다. 깜빡이는 등불 속 서연은 가까이 잠든 여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몸에 닿는 순간 손을 뺐다. 차갑고 딱딱한 시체 같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이나 하녀가 아니었다. 할머니였다. 푸르죽죽한 얼굴, 검은 눈을 부릅뜨고 길고 붉은 혀가 뺨을 타고 늘어졌다. 어젯밤 서연이 관을 핥던 모습을 흉내내는 듯했다. 서연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깨어있던 사람들과 하녀들이 달려왔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고 손발이 떨리며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다. 하녀 하나가 달려와 부축했다. 서연은 하녀를 꽉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그분이 돌아왔어요. 날 따라왔어요. 그 순간 서연은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눈이 하얗게 뒤집히고 입에서 단속적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가 쓰러진 탓에 그날 새벽 5시 며느리 없이 할머니를 매장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밤새 무덤을 파던 민수와 재미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김영수만 깨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묻지 않고 서둘러 관을 옮겼다. 하얀 관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여러 남성이 힘을 합쳤지만 느리게 움직였다. 김영수가 외쳤다. 부인 제발 마지막 길을 가게 해주세요. 더 붙잡지 마세요. 그 말에 관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여치다나 기적 같았다. 시나 시신에서 새던 액체도 말라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지만 안도했다. 드디어 할머니를 안식처로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무덤 근처에 이르렀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무덤에서 멀지 않은 느티나무에 남자가 목을 메고 있었다. 사람들이 달려가 확인하자 선비였다. 그의 입에는 홀령을 억누르는 진흙이 물려 있었다. 무당만 아는 물건이었다. 동시에 서연이 쓰러져 있던 방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머리맡 등잔불이 흔들리며 마지막으로 밝게 타오르다 꺼졌다. 뼈를 내는 추위에 서연은 떠떨며 깨어났다. 어두운 방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허겁지겁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을 열다 멈칫했다. 아직 새벽 5시 바람은 칼날 같았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가도 죽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었다. 서연은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여들이 돌아오길 바랐다. 그때 공포에 젖은 눈이 무심코 어머니 방을 스쳤다. 온몸이 굳었다. 침대 옆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이 서연을 향했고 손이 천천히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공포에 발이 묶였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방 창문이 활짝 열렸다. 쾅쾅 벽을 쳤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며 수건을 날렸다. 수건은 허공을 날아 서연의 얼굴을 덮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입을 틀어막는 듯 했다. 귀 옆에서 원한의 찬 목소리가 울렸다. 나다 할머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너를 벌하겠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늦었다. 동이 트고 차가운 비가 그쳤다. 하녀들과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려던 순간 끔찍한 광경에 모두 비명을 질렀다. 서연이 바닥에 엎드려 죽어 있었다. 눈은 하얗게 뒤집혔고 얼굴은 일그러졌다. 입 깬 거품이 고였고 입에는 그녀가 어머니를 죽일 때 사용한 수건이 꽉 채워져 있었다. 수건은 축축이 젖어 오한을 일으키는 썩은 냄새를 풍겼다. 억울한 홀령의 원한이었다. 마당에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제단 위. 등잔불이 꺼지며 적막한 공포가 공간을 채웠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가 알았다. 억울함이 갚아졌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신비롭고 섬뜩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